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 원인과 증상 및 예방체조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웬 혹이지? 벌레라도 물렸나? 아, 손목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 물혹은 결절종이라는 건데요. 흡입술로 간단히 없앨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아, 손목이 왜 또 이러지? 이게 벌써 두 번째 수술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자,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 라인의 강지숙 씨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종류별 증상과 발생 요인을 파악한 후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과 예방 체조를 익혀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자, 그럼 먼저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네? 근골격계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이지. 그것도 종류가 있어요? 그럼요. 먼저 근골격계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이것은 특정한 신체 부위의 반복 작업과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강한 노동 강도 등이 원인이 되어 목, 어깨, 팔꿈치 등 주로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결국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근골격계의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발생하나요? 네, 그림에서처럼 목, 어깨, 팔과 팔꿈치, 손, 손가락, 손목, 허리, 무릎이 주요 발병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주로 목, 어깨, 팔꿈치 같은 곳에 주로 발병한다고 하셨는데 부위별로 발병하는 질환 종류가 좀 다르겠네요? 맞아요. 목에서는 근막통증 증후군이나 경추부 염좌가 발생하고 어깨에서는 회전근개 건염, 어깨 충돌 증후군 등이 발병하죠. 아, 네. 손이나 손목에는 수근관이 있으니 수근관 증후군이 오겠네요. 맞아요. 무릎에는 슬레장, 슬개건염, 연화종 등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려주시죠. 그럴까요? 먼저 근육 관련 질환 중에는 근막통증 증후군이 있어요. 이 병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장시간 유지해서 기인하는데 국소적인 근육의 경직 및 통증이 근육의 경직을 점점 악화시키면서 단단히 뭉쳐진 근육이 혈액순환을 제한하면서 발병합니다. 그 결과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은 감소되고 노폐물은 축적되어 통증과 근육의 경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죠. 다음은 근육 염좌입니다. 염좌는 인대 또는 건이 너무 길게 잡아당김으로 인해 콜라겐 섬유가 찢어지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중 근육 염좌는 근섬유를 파열하게 하는 스트레칭, 텐션 인저리라고 할 수 있죠. 목, 어깨 요추부에서 가장 흔히 발병하는 근육 질환이긴 하지만 작업 부담이나 신체 동작에 관여되는 부위의 거의 모든 근육에서 발생 가능합니다.
근육에 이어 결합 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을 살펴보면 건염, 건초염, 활액낭염, 결절종, 수근관 증후군, 포착 증후군의 6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먼저 건염은 인대 섬유질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어 염증이 발생하는 병으로서 붓거나 누르면 통증이 있고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건초염이 있는데 건초는 인대 또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건초 부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 부위가 부어올라서 손이나 팔이 붓고 누르면 아픔을 느낍니다. 활액낭염은 어깨의 반복 동작으로 인해 발생한 어깨 점액낭염에 만성적 염증이 생겨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고 야간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아, 결절종은 저도 알아요. 관절 부위의 얇은 막이나 건초 부분 낭종이나 활액을 채우고 있는 건초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에 심한 압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잘하는데요? 포착 증후군은 두 근육 사이 또는 뼈 사이, 뼈와 인대 사이에서 신경이 눌리는 포착이 일어나 그 부위보다 원위부 쪽에 증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저 근골격계 질환이 오나 봐요. 목이 뻐근한 것이... 어머, 아까 그건 책상에 앉아 졸아서 그런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과 징후에 대해 살펴봅시다. 오샤에서 정의한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육의 감각의 마비가 오면 기형의 징후가 있을 수 있고 건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반경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연골에 경련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 뻣뻣함,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겠네요? 맞아요. 작업자로부터 표현되는 감각의 마비, 따끔거림, 통증, 화끈거림, 뻣뻣함, 경련 등과 같은 주관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징후라는 게 어떤 건가요? 증상과 비슷한 말 아닌가요? 네, 작업자의 신체 및 운동 기능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객관적인 근거를 징후라고 말하며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징후를 살펴보면 특정 신체 부위가 부었거나 혹이 생기는 등의 기형이 나타난 경우나 손에 쥐는 힘 혹은 손가락에 짚는 힘 등의 악력이 저하되는 경우 혹은 손, 다리 등의 감각이 저하되는 등 기능의 손실이 나타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기준을 명시한 NIOSH의 규정을 살펴보면 근골격계 질환이란 적어도 일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상체 관절 부위에서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이 존재하고 동일한 신체 부위에 유사 질병과 사고 병력이 없어야 하고 증상은 현재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저처럼 잠시 뒷목이 뻐근하다고 근골격계 질환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통증의 정도나 아니면 정확하게 근골격계 질환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골격계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으나 특히 통증, 민감함, 쇠약함 등의 증세를 보이며 이러한 증세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분류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계 1에선 어느 정도 지속되지만 바로 회복되는 수준이고 단계 2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통증이 발생하며 몇 달 동안 증상이 지속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단계 3은
휴식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통증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단계 1부터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확하게는 단계 2가 근골격계 질환의 초기 증상이며 이때부터 의학적 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답니다. 아, 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요인. 교수님, 저 오늘은 이쯤에서 수업을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왜요? 아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간 근골격계 질환이 올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근골격계 질환은 그렇게 잠시 공부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럼 어떤 원인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네, 과도한 힘과 높은 반복성, 그리고 부적절한 자세와 부족한 휴식이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손목을 자주 쓰면 오는 게 아니라 과도한 힘도 위험 요인이라고요? 그럼요. 드는 작업, 미는 작업이나 끄는 작업 등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높은 반복성은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주로 라인 스피드, 작업량, 표준 시간 등과 관련이 있으며 작업 주기가 30초 미만이고 한 작업 단위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위험성 있는 고반복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자세도 위험 요인인데요. 짚거나 줄 때 혹은 팔을 들 때 자세를 정확히 유지해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과도하게 팔꿈치를 펴거나 팔을 비트는 작업 등도 유의해야겠네요. 그렇죠. 부족한 휴식은 이해가 되실 거고 다른 원인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물리적 위험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봅시다. 네? 앞에서 반복성, 과도한 힘, 자세 등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부위에 따라 위험 요인별 관련성이 조금씩 차이가 난답니다. 예를 들어 목은 부적절한 자세와 관련이 높고 반복성이나 힘에 대해선 비교적 적은 위험을 받죠. 그에 비해 어깨는 과도한 힘이나 진동보다는 반복성과 자세를 주의해야 하고 팔꿈치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혼합된 위험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표에서 보듯이 손이나 손목, 허리 등에도 각각 다른 수위로 위험이 올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각각의 위험 요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반복성에 대한 고위험 기준을 보면 손가락은 분당 200회 이상, 손목, 전화는 분당 10회, 어깨는 분당 2.5회 이상의 반복 작업이 있을 때 고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와, 그렇게 많이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은 정말 조심해야겠는데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기계적 보조 장치와 자동화의 다른 형태를 사용하고 현 작업 사이클과 같은 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요인이나 단계를 작업에 첨가해 반복을 줄여주거나 도움이 되는 적합한 도구를 설계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과도한 힘에 관해 알아봅시다. 강력한 힘을 요구하는 일은 근육, 건, 인대,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면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힘이 들수록 증가된 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심리적 요구와 더 많은 근육의 힘과 같은 신체적 요구가 증가되니까 이러한 형태의 경험이 지속되고 또한 회복에 요구되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피로감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에게 지금 이 작업이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른데. 맞아요.
작업 중 힘을 측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 근육의 활동을 대신 측정하여 데이터를 특성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작업자가 느끼는 부하를 점수로 체크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합니다. 작업 시 요구되는 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와 그에 따른 예방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부적절한 자세도 위험 요인이죠? 맞아요. 부적절한 자세란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각각의 신체 부위에서의 중립적인 위치를 벗어나는 자세를 할 때 척추 디스크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깨나 엉덩이, 무릎 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부리거나 비틀림을 요구하는 작업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어깨 위로 들어올리는 작업은 매우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맞아요. 또 손의 중립 위치에서 벗어난 경우도 부적절한 자세랍니다. 아하, 그림처럼 척골 편향, 신전, 굴곡, 집기, 요골 편향 등의 자세가 그런 경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부적절한 자세는 손목뿐 아니라 팔꿈치나 어깨에도 무리를 주잖아요? 그렇죠. 각 부위별로 부적절한 자세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자, 앞에서 부위별 부적절한 자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방법이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작업의 오리엔테이션을 변화시키는 방법, 혹은 정밀한 손가락 운동이 필요할 때 팔이나 어깨에 가해지는 정적 근육의 감소를 위해 전환의 지지물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체 접촉에 의한 압력에 대해 살펴볼까요? 습관적으로 손바닥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경우 같은 거죠? 맞아요. 손바닥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경우, 짧은 손잡이 끝이 손바닥을 압박하는 경우, 날카로운 접촉면에 지속적으로 눌리는 경우, 혹은 둥글지 않은 책상 모서리나 보호대가 없고 좁은 연장 손잡이와 같은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물체와의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접촉은 신체의 한 부분에 압력을 가하여 혈류나 신경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림에서처럼 공구를 계속해서 쥐고서 작업할 때에는 쥐는 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손목 부위에 압력이 가거나 팔꿈치 부위에 신체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날카로운 물체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 이외에도 수작업 hä머링 시 손바닥 패드를 사용하고 손에 접하는 표면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손잡이 길이를 증가하거나 손잡이에 완충 물질을 사용하면 좋죠. 또 다른 크기의 손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도구를 사용하고 손의 좁은 부분으로 큰 힘이 집중되는 좁은 수공구를 피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저온 작업에 관해 알아볼까요? 온도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저온 작업은 동작 수행을 위해 필요한 힘을 증가시켜 손에 대한 혈액 공급이 감소되면서 촉각이 둔해지고 궁극적으로 힘을 더 필요하게 하며 조직의 회복력을 둔화시킨답니다. 아, 그러니 저온으로 인한 혈류의 감소가 위험한 거네요. 맞아요. 혈류의 감소는 조직에 대한 산소 및 에너지 노폐물 제거를 둔화시켜 결국 통증과 상해로 연결되고 근육의 효율을 떨어뜨려 결국 혈관 및 신경학적 질환을 유발하니까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저온의 작업 환경은 어떤 경우인가요? 16도씨 이하의 작업 조건에서 의자에 앉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 7도씨 이하의 작업 조건에서 보통 혹은 힘든 작업을 지속하거나 특정한 신체 부위의 표면 온도가 15도씨 이하인 접촉면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그럼 질환을 예방하려면 보온성이 강한 옷을 입어야 하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자의 손이나 팔에 차가운 배출가스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동력 공기 호스를 유지하고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장갑을 제공하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손의 부분만을 보호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진동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죠? 네, 임팩트나 그라인더와 같이 국소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임팩트 렌치나 천공 hä머는 사용을 주의해야겠네요. 그렇죠. 대신 밸런서, 아이솔레이터와 감소의 자루를 사용하고 진동을 감소시키는 손잡이 코팅을 사용해 힘의 요구량을 감소시키는 마찰 개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아하, 어쩐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근육도 긴장하고 통증도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회 심리적 요인은 근골격계 질환이 만성 통증 증후군으로 진행하는지를 결정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전환 및 손익권과 관련된 질환보다 목이나 어깨 근육 질환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의 컴퓨터 사용과 같은 특수한 작업에 국한되지 않고 두루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나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직원 만족도나 근무 조건 만족도, 상사 및 동료들과의 인간관계와 업무적 스트레스, 그리고 그 외의 정신, 심리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는 내가 작업자 특성 요인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작업자 특성인 연령, 성별, 과거 경력, 작업 경력과 습관, 혹은 운동과 취미 활동,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등도 근골격계 질환과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 좋아, 한번 살펴봐야겠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체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일하기가 두려워져요. 그렇다고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러게요. 뭔가 확실한 예방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방체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하! 먼저 스트레칭에 대해 살펴봅시다. 에이, 전 스트레칭 너무 싫어요. 한 번 하고 나면 다음날 온몸이 결린다고요. 그건 스트레칭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거나 수행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죠. 에이, 그래도 스트레칭 할 때 고통이 없으면 유연성이 향상되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운동하는 사람은 스트레칭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근육의 시원함, 편안함 등을 체험한 후 신체적 여러 가지 이득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스트레칭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점 등을 인식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작업상의 근골격계 질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하나요? 스포츠 선수가 하는 거랑은 달라야 하잖아요. 운동 경기, 무용, 물리요법, 그리고 요가 등에서 사용되는 스트레칭 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그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상적인 면에서 운동 발달, 생체 역학 등을 포함하여 근육신경계에 대한 기초 지식은 유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니까요. 다시 말해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 어떠한 것이든 운동을 하는 사람이 관절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어떠한 운동의 범위와 조직의 한계 정도 등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경우 스트레칭의 효과는 한층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 근육의 긴장도나 근력의 부족, 그리고 골격과 관절의 구조를 볼 때 한없이 유연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운동 범위를 증가시켜줘야 하는 거랍니다. 즉, 근육이나 관절에 있는 결체 조직의 신장성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켜 이완성을 향상시키고 신체 각 부분의 협응력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스트레칭과 유연성은 같은 개념이죠?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기른다. 뭐 이렇게.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스트레칭은 근육, 건, 인대 등을 늘리거나 당겨주는 것을 말하고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말하는 거죠. 관절의 가동 범위, 즉 운동 범위가 크다는 것은 관절에 있는 근육이나 건, 인대 등의 가동 범위가 크다는 것으로 스트레칭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연성은 운동 동작의 효율을 높이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좋았어. 저도 그럼 매일 스트레칭을 해야겠어요. 하지만 유연성에도 유전적인 면이 많이 관여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서서 쉽게 손바닥으로 땅을 짚을 수 있는 반면 손가락이 닿기조차 힘든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결정하는 인자는 근육 및 결합 조직, 건, 인대 등이 있는데 유연성도 근지구력, 심폐지구력과 같이 꾸준히 실시를 하면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의 차이도 있지만 한 사람의 여러 관절 사이에도 유연성의 차이가 날 수 있죠. 심지어는 양쪽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투수나 테니스 선수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이런 종목의 선수들은 투구 동작이나 스윙 동작에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클수록 가속을 얻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반복된 동작의 결과 어깨 관절 앞쪽의 조직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뒤쪽의 조직들은 점점 경직되어 결국 관절의 앞뒤에 불균형이 생기게 된답니다. 교수님, 앞에서 스트레칭에 대해 많이 살펴봤는데 스트레칭이 직접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 주나요? 네, 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 누적 외상성 질환이므로 주로 발생하는 목, 어깨, 팔꿈치 등의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의 피로를 미리 풀어줌으로써 예방을 하는 원리죠. 즉, 긴장된 근육 이완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건, 인대 등의 상해를 예방하며 근경련 및 근유통을 예방한답니다. 또 격렬한 동작에 대한 적응력 증가 및 운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런데 스트레칭을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뭔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트레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먼저 근육의 긴장을 완전히 푼 다음 시작해야 하고 반동을 쓰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또 호흡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야 하며 적절한 자극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 매일 꾸준히 해야겠고 몸 전체 구석구석 스트레칭을 해줘야겠네요. 맞아요. 또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난이도를 높이고 스트레칭의 후유증이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자세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스트레칭의 유형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게 동적 신장 운동, 정적 스트레칭, 신경근 촉진 방식, 그리고 능수동적 스트레칭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칭을 실시할 때 어느 한쪽 방면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반동을 이용한 동적인 신장 운동과 느리고 정적인 신장 운동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동적 신장 운동은 신체에 반동을 주어 관절의 기동 범위 이상까지 스트레칭을 하는 것으로서 몸의 반동에 의한 움직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결 조직과 근육 섬유 조직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효율성이 좋지 않고 근육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근육을 빨리 신장시킬 수 있고 동적인 활동이니 지루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대신 조직 상해와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이 잘 늘어나게 하기 위해 힘을 조금씩 사용하여 관절의 기동 범위 내에서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어 근육에 약간 당긴다는 느낌이 올 때 멈추어 고정 상태를 유지해주는 동작이에요.
아하, 자신이 할 수 있는 지점까지 근육을 늘린 후 그대로 고정해서 유지하면서 신장시키는군요. 맞아요. 동적 신장 운동보다 통증이 적지만 운동 강도가 약하고 지루하다는 단점이 있죠. 신경근 촉진 방식은 뭔가요? 근육의 근방추가 움직이는 신호와 건의 건방추가 움직이는 신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수축보다 이완하라는 신호가 먼저 작용하여 근육은 한계를 넘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스트레칭은 스스로 최대한 근육을 늘린 후 기구나 보조자 도움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고, 수동적 스트레칭은 기구나 보조자의 도움 혹은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근육을 늘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이론은 너무 지겨워요. 어떻게 예방 체조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알았어요. 이번에는 신체 부위별 스트레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목, 어깨, 몸통, 팔, 다리의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 하셔야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실시할 스트레칭은 목 부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허리와 등을 바르게 편 상태에서 실시하며 허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로 타이핑, 키펀치, 출라번, 작은 부품 조립 등의 작업에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동작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저와 함께 어깨 부위의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까요? 어깨 부위 스트레칭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허리와 등을 반드시 펴준 상태에서 진행하며 몸이 기울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동작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팔 부위의 스트레칭입니다. 팔 부위를 스트레칭할 때에는 팔이 아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로 프레스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동작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몸통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 동작을 살펴보면 손가락이 등을 향하게 하여 허리에 손을 올리고 팔꿈치가 뒤로 향하게 한 후 정면을 본 뒤 호흡을 유지하며 3에서 5초간 자세를 실시합니다. 모든 동작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리 부위의 스트레칭을 살펴볼까요? 다리 부위 역시 호흡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관련 작업은 걷는 일이 많은 우편 배달 부위입니다. 모든 동작을 확인해 보세요. 전문가의 조언.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앞에서 살펴본 사고에서 왜 작업자는 사고를 당했는지 관리 감독자 측면에서 의견을 물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고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웬 혹이지? 벌레라도 물렸나? 아, 손목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 물혹은 결절종이라는 건데요. 흡입술로 간단히 없앨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목이 왜 또 이러지? 이게 벌써 두 번째 수술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전문가의 노하우.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